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금융안전국 금융안전연구팀의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금요강좌에서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기후변화라는 말이 뉴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중앙은행이 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중앙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금융안전연구팀의 김재훈 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정리하는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의 심각성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이상기후 현상입니다. 잦은 태풍, 100년 만의 폭염 등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기상청의 2019년 이상기후 보고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러시아에서는 140년 만에 최고 일강설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태풍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을 기후변화, 특히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오르는 현상, 즉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IPCC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IPCC는 1988년에 설립된 유엔 산하의 정부 간 협의체로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3천여 명이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2014년 발표에 따르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1850년에서 1900년 평균 대비 2도씨를 초과할 경우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지구온난화 수준을 2도씨가 아닌 1.5도씨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2050년경 인위적 탄소의 순 배출량이 0에 도달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년 2021년 8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20년 중 지구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09도씨가 이미 상승한 상태이며, 그렇게 보자면 지구 온난화 티핑 포인트인 1.5도씨까지 0.4도씨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1도씨 진행되면 매년 30만 명이 기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것이고 10%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만약 3도씨가 상승한다면 최대 300만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할 것이고 생물 중에 50%가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IPCC는 그래서 우리가 1도씨와 2도씨 사이, 즉 1.5도씨 이내에서 온난화 수준을 멈춰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8월에 IPCC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활동에 주로 기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구의 표면 온도는 최근 200년 동안 전례 없이 상승하였으며 온도 상승의 원인으로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지목하였습니다. 만약 인류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년 이내에 지구 온도가 1.5도씩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 2050년경 탄소의 순 배출량이 0에 도달한다면 2100년경 지구 온도 상승폭이 1.4도씨 수준으로 억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NGF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수준으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2100년 강수량이 1986년에서 2006년 대비 11% 증가한다고 예측된 바가 있고요. 폭염에 노출되는 토지는 7% 증가, 태풍의 경우에는 2020년 대비 17% 증가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NGFS는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의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와 녹색금융 관련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12월에 설립된 국제협의체입니다.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102개의 중앙은행과 감독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뒤에서 실제 모형을 가지고 경제적 영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림을 통해 기후변화가 어떤 경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간략히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에 따른 물적 피해, 즉 물리적 리스크라고 하고요. 탄소 저감 정책 추진에 따른 영향, 이행 리스크라고 합니다. 를 통해서 실물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파급됩니다. 평균 온도 상승, 기상재해 등의 충격이 등의 물리적 리스크는 특정 지역의 생산성 변화, 재산 손실 등을 초래하고 이는 보험의 손실, 피해 자본의 신용 위험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그 전환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저탄소 기술 발전 등은 실물 경제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고탄소 산업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금융 부분의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이해하시고 뒤에서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보신다면 더욱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기후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왜 중앙은행이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요 국제기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GFS는 기후 리스크는 금융 리스크의 근원이다. 금융 시스템이 이러한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의 책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IMF는 민간 금융기관은 기후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여 금융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중앙은행이 기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BIS는 기후변화는 금융 및 물가 불안의 근원이므로 중앙은행의 책무에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녹색 백조로 보이시나요? 네, 이것은 BIS가 2020년에 발표한 더 그린 스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표지입니다. 이 보고서의 부제는 기후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 안정입니다. 이 그린 스완이라는 용어는 여러분께서 익히 들어오셨을 블랙 스완이라는 용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블랙 스완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그 당시 미국 랭킹 4위의 투자은행이었던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른바 현재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얘기하는 사건이죠. 당시 2008년 10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940선까지 떨어졌었고 그해 11월경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어갔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금융위기 역시 이러한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중앙은행의 책무 영역인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가 바로 이 BIS의 더 그린 스완입니다. 그린 스완은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블랙 스완과 비슷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된다라는 특징은 블랙 스완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경제 문제이고 기후변화는 중앙은행의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도 이러한 배경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오늘 금요강좌를 통해 여러분들께 그 연구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구체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리에는 기후변화는 경제 문제이다 라는 명제 외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확대해 나가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듭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에서 크라이시스 파이터로 확대되고 있고 또한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때로는 최종 대부자 기능을 넘어 시장 조성자 역할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점증한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위기 시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는 시장 메커니즘을 해치고 충분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논의들을 정리해보자면 중앙은행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기후변화가 중앙은행의 책무인 물가안정, 금융안정의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의 책무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원이 명시된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의무가 부여된다 등의 주장을 합니다. 반면 중앙은행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경우 주책무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 또는 중앙은행이 녹색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후변화는 경제 문제로 봐야 하고 중앙은행이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서 기후변화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 의정서를 거쳐 당사국 모두의 자율적 감축 목표 설정을 의무화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합니다. 파리 협약에서는 2014년 IPCC의 발표 내용에 맞춰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내, 보다 바람직하게는 1.5도씨 이내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IPCC가 제1 실무그룹 보고서를 발표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 10월 31일에서 11월 13일 중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간략히 보시겠습니다. 유엔은 기후변화 협약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IPCC는 기후변화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합니다. 그리고 NGFS, BIS, FSB 등은 금융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및 권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금년에 개최되었던 COP26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COP26회의에서는 1.5도씨 기온 상한 유지 및 석탄 발전의 단계적 축소, 각국의 현행 30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 재설정,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경우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상호 협력한다라고 합의한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금번 COP26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방향성을 재확인한 점,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구속력 있는 합의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 부재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국은 파리 협약 체결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계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합니다. 파리 협약에 의해서 협약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하죠. NDC와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LEDS를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 12월에 우리나라의 NDC 및 LEDS를 유엔에 제출하였다는 외교부의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대통령께서 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NDC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셨죠. 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보시면 EU는 유럽 그린딜을 추진하고요.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EU 지역 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그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이 있겠죠. 미국의 경우에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파리 협약을 탈퇴하였다가 2021년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재가입합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즉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발표합니다. 영국은 기후변화법을 세계 최초로 수립했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2050년이 아니라 206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1위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입니다. 2위는 미국, 3위가 인도이고요. 우리나라가 9위 정도 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렵겠지만 6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그리고 2020년에 그린 뉴딜을 발표하고요. 앞서 보신 대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탄소 중립 위원회를 설치하고 8월에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주요국들은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동시에 새로운 미래 성장 전략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후변화를 금융 안정 및 물가 안정의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 리스크 평가, 대외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은 물론 녹색 채권 매입 등 중앙은행 보유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나아가 책무 변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에 대한 보건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연준의 중요 책무이다 라고 하고요. ECB는 기후변화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한 국가이죠. 영란은행 같은 경우 금융 시스템과 거시경제가 기후변화의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데 중앙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기후 리스크는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일반 경제 정책을 지원하는 것도 통화 정책의 목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 금년 8월에 중앙은행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본은행도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기후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요. 최근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선두로 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작업이 완료 혹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GDP 감소와 은행 부분의 손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ECB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늦어질수록 손실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금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뒤에서 저희가 그 분석 결과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에 있어서는 전 세계 중앙은행 중 선두 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중앙은행들은 NGFS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의체 등의 논의에 참여하면서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NGFS 회원기관은 102개에 달하며 한국은행은 2019년에 가입하였습니다. 또 일부 중앙은행은 자체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수립하고 그 현황을 연차 보고서 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질랜드, 영국,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경우 자체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차 보고서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은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녹색 채권 매입, 기후변화 관련 여신제도의 신설, 자산 운용 시 ESG 요소 반영, 금융기관 감독체계의 기후 요소 반영 등을 추진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에서 보시겠습니다. ECB, 스웨덴 중앙은행, 영란은행, 헝가리 중앙은행 등은 녹색 채권에 매입하고 있거나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요.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경우 여신 제도를 활용해서 친환경 부분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자산 운용 시 ESG 혹은 친환경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후변화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연준은 기후감독위원회와 금융안전기후위원회를 설립하였고 ECB는 총재 직속의 기후변화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대외 협력, 녹색 채권 매입과 같은 정책 수단의 활용, 전담 조직 설치 등의 방법으로 적극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다른 시각도 분명 있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통화정책적 대응에 대해서는 다소의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영란은행, ECB 등은 통화정책 체계의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독일 연방은행 등은 통화정책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할 경우 통화정책 운영의 독립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주요국 정부 대응 현황에서 언급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에 제출한 NDC보다 상향된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부분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녹색 펀드, 채권 시장 활성화, 기후변화 관련 공시 및 분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부는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녹색 채권에 대해서는 신규 상장 수수료 및 연부과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녹색 채권 시장 활성화 유도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았고요. 또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기후변화가 우리 거시경제 및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금융안전국의 김재훈 과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었던 김재윤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영향평가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파급 경로에 대해서 파악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파급 경로에 근거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파급 경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표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로 구분하고 각 리스크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리적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급진적 충격은 소비, 투자, 수출, 자본 스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가계의 재산 피해를 통해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기업의 자산 감소와 불확실성 증대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의한 공급망 교란과 경쟁력 악화는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에 의한 물적 자본 파괴는 자본 생산 여력을 하락시켜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진적 충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온도 상승과 강수량 변화와 같은 점진적 충격은 노동 공급과 투입 요소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평균 온도 상승은 야외 노동의 집약적인 산업의 노동 생산성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단위 생산 비용 증가를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점진적 충격은 농작물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고 투입 요소 가격 상승을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또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행 리스크의 파급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리스크는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 변화나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우선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소비, 투자, 수출, 그리고 자본 스톡 면에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의한 생산 비용 상승은 재화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탄소 국경제도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우리나라와 주요 교역대상국 간의 교역 조건을 악화시켜서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화석연료 발전소와 같은 탄소 집약적 설비의 자산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탄소 집약적 자산의 가치 하락에 따라서 자초 자산이 증가하며 생산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행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행 리스크는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영향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저탄소 기술에 기반한 신산업 성장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산업 성장은 투자와 기술 혁신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투자 확대가 우리 경제에 긍정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저탄소 기술에 기반한 기술 혁신이 생산성 증대와 제품 가격 하락을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파급 경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파급 경로에 기반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2도 시나리오로 지구 평균 상승폭을 1.5에서 2.0도 사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2도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6.7억 톤에서 2050년 2억 톤으로 약 70% 감축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반면에 1.5도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통해서 지구 평균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도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 가격이 2050년경
톤당 30만 7천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1.5도 시나리오에서는 더욱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 가격이 톤당 83만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시나리오는 기후변화 관련 중앙은행 협의체인 NGFS가 제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분석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BOK DSG 모형과 BOK 클라이밋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활용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가 3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두 가지 모형을 활용하여 경제 전망을 하고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BOK DSG 모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OK DSG 모형은 기존의 한국은행 거시전망에 활용된 모형인데요. 이 거시전망에 활용된 모형을 이행리스크 평가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BOK DSG 모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탄소세 부과가 실제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가격의 상승을 탄소세 상승 요인으로 반영을 하고 탄소 포집 저장 기술 발전에 의한 탄소 배출량 제거 효과를 탄소세 절감 요인으로 하락 요인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본소득세율 충격을 산정을 하였고요. 탄소세와 연계된 자본세대 소율 충격이 기업, 가계, 중앙은행, 정부 등 경제 주체의 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GDP 변화와 물가 변화를 추정하였습니다. BOK 클라이밋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목적으로 새로 개발된 모형입니다. 이 모형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강화와 저탄소 기술 발전이 기업 생산 비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산업별 부가가치와 GDP 변화를 추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출권 거래제 강화에 따른 배출한도 축소를 생산비 상승 요인으로 반영을 하고 저탄소 기술 발전을 생산비 절감 요인으로 반영을 해서 기업별 부가가치 변동폭을 추정을 하였습니다. 기업별 부가가치 변동폭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업별 부가가치와 GDP 변화를 추정하였습니다. 저탄소 기술 발전 요소로는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탄소 포집 저장 기술 발전, 그리고 산업 부분의 배출 효율 진보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분석 방법론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OK DSG 모형과 BOK 클라이밋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은 두 가지 모형 모두 공통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행 리스크 영향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 모형, 이행 정책 고려 대상, 기술 발전 고려 대상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나리오는 NGFS가 제시한 IAM 모형 분석 결과를 두 가지 모형 모두 활용하였습니다. 평가 모형에 관련해서는 BOK DSG 모형의 경우 거시 분석에 근거한 모형으로 이행 리스크 충격이 기업, 가계, 정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습니다. BOK 클라이밋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은 미시 분석에 근거한 모형으로 이행 리스크 충격이 기업별 및 산업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하였습니다. 이행정책 고려 대상에 관련해서는 BOK DSG 모형은 탄소세를 고려하였으며 BOK 클라이밋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고려하였습니다. 기술 발전 고려 대상 관련하여 BOK DSG 모형은 탄소 포집 저장 기술 진보를 고려하였으며 BOK 클라이밋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은 탄소 포집 저장 기술 진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기술 진보, 산업 부문 배출 효율 진보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DP 변화에 대한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이행 리스크는 장기간에 걸쳐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에서 2050년 중 연평균 GDP 성장률에 대해 살펴보면 이도시 시나리오에서는 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에서 0.0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도 시나리오에서는 GDP 성장률이 연평균 0.25에서 0.3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도 시나리오에서는 저탄소 기술 발전에 의한 긍정적 파급 효과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상당폭 상쇄하여 이행 리스크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1.5도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서 GDP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행 리스크의 GDP 영향 결과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영향,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탄소 포집 저장 기술 발전, 그리고 산업 부분 배출 효율 진보를 모두 반영하고 있지만 현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이 개발 상용화되지 않은 현 상황도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 리스크의 GDP 영향 추정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경우 이러한 이행 리스크 충격의 크기가 상당폭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이행 리스크는 기업의 생산 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도시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02%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도 시나리오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연평균 0.0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섹션에서도 앞서 거시경제의 영향 분석 섹션과 마찬가지로 파급 경로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급 경로에 대한 분석입니다. 물리적 리스크 파급 경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는 실물 경제 위축을 통해서 보험 위험, 신용 위험, 시장 위험 증대 등으로 확장되어서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자연재해와 같은 급진적 충격은 물적 자본 파괴를 통해서 실물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보험 손실 증가와 피해 기업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균 온도 상승 등 점진적 충격은 농축수산물 생산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농수산물을 주요 투입 요소로 사용하는 기업들의 신용 위험과 시장 위험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평균 온도 상승에 의한 노동 생산성 하락은 야외 노동에 의존적인 산업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켜 신용 위험과 시장 위험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는 보험 위험, 신용 위험, 시장 위험을 증대시킬 요인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 신용, 시장 위험 증대가 금융기관의 손실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행 리스크 파급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 정책 변화 및 기술 발전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과 동시에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고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증대시켜 이들 기업의 부도율 상승, 주가 하락 등 신용 및 시장 위험 증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저탄소 기술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절감시켜 이행 리스크를 완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의한 부정적 파급 효과가 저탄소 기술 발전에 의한 긍정적 파급 효과를 상회할 경우 고탄소 산업 관련 금융자산의 신용 위험과 시장 위험이 크게 증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고탄소 산업 관련 금융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손실과 건전성 악화로도 이어져 최종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행 리스크의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의 비중이 OECD 데이터베이스 기준 29%로 여타 국가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은행이 보유한 고탄소 산업 관련 대출, 채권, 주식 등 고탄소 산업 익스포저가 여타 국가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이행 리스크 충격 규모는 여타 국가 대비 높을 수 있어 이행 리스크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파급 경로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는데요. 시나리오 분석은 이행 리스크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은 2022년경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석 모형은 거시경제 영향 분석 시 활용했었던 BOK 클라이밋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활용했습니다. 실물 부분 영향 추정까지는 앞서 거시경제 영향 분석 시 사용한 방법론과 같습니다. 실물 부문 영향 분석에서는 시나리오별 배출권 거래제 강화 및 저탄소 기술 발전이 기업 생산 비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별 및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를 추정하는데요. 금융 부문 영향 추정에서는 이행 리스크에 의한 기업 부가가치 변화가 이들 기업의 신용 위험과 시장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관련 금융자산을 보유한 은행의 손실 규모와 BIS 자기자본 비율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물 부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고탄산업의 부가가치가 큰 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5도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이후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가격 상승으로 고탄산업의 부가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온실가스 배출이 비교적 적은 중저탄소 산업은 부가가치가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금융부문 영향 분석 결과입니다. 시나리오별 기업의 신용 위험과 시장 위험 변동을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신용 위험의 척도인 부도의 변화부터 살펴보면 고탄산업의 부도율은 이행 리스크에 의해 2050년경 최대 10.2에서 18.8%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저탄소 산업의 부도율은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시장 위험의 척도인 주가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고탄산업의 주가는 이행 리스크에 의해 2050년경 최대 51에서 53.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중저탄산업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행 리스크는 고탄산업을 중심으로 부도율 상승과 주가 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리스크에 의한 국내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결과 앞서 살펴본 고탄산업의 자산가치 하락이 국내은행의 BIS 비율을 2050년경 약 2.6에서 5.8%포인트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도 시나리오에서는 저탄소 경제력 이행 과정에서도 국내은행 BIS 비율이 2050년까지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1.5도 시나리오의 경우 2040년 이후부터 고탄산업 기업의 부도율 상승과 주가 하락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국내은행 BIS 비율이 규제 비율 수준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은행권별로 이행 리스크 영향을 추정한 결과 이행 리스크 충격 규모는 고탄산업 금융자산 보유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탄산업 관련 금융자산 보유액이 많은 특수은행은 1.5도 시나리오에서 규제 비율을 상당폭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수은행은 그간 석탄 발전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간 산업에 대해 투자를 지속해서 고탄산업 비중이 20.6%로 여타 은행 대비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행 리스크에 대해서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 결과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는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분석은 은행 보유 금융자산 구조가 향후 30년간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 추정된 결과인데요. 따라서 은행들이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만들고 ESG 투자를 활성화해서 이행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경우 이행 리스크 충격 규모는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행 리스크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지구온난화는 1.5도씨 이내로 억제되어야 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은 우리 GDP와 은행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지금부터는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조사 연구 기능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금융안정, 통화정책 파급 경로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평가를 본격화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행 리스크의 영향 분석을 확대하고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보유 정책 수단 중 우리나라의 운영 여건에 맞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해 대출 및 지급결제 제도, 공개시장 운영 등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화자산 운용 시 기후변화 관련 가중치를 높여 친환경 부문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검토 중인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면 먼저 대출 제도입니다. 한국은행 대출 담보로 녹색 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녹색 채권을 신규로 담보에 포함할 경우 동채권에 대한 수요 기반이 확대되면서 발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징계 지원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녹색 성장기업 지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지원하고 녹색 금융 접근성이 제약된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녹색 채권에 대한 연기금과 자산 운용사 등의 높은 투자 수요로 은행들이 한국은행 대출 담보 용도로 동채권을 활용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금중대를 활용한 방안의 경우 대상 중소기업이 제한적인 데다 자금 용도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인증 절차가 아직 미비한 점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 및 규모 결정 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한국은행의 대출 담보에 녹색 채권이 추가되는 경우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의 범위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출 담보와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 용도로 동채권을 활용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제약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공개시장 운영 부문에서는 환매 조건부 매매 대상 및 증권 대차 담보증권에 녹색 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녹색 채권 발행 규모가 크지 않아 대상 증권 범위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소지가 있습니다. 외화자산 운용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자산 다변화의 관점에서 외화자산 중 일부를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된 ESG 자산에 투자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외화자산 전체에 ESG 요소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단계로 업그레이드 해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운용 프로세스의 재무 분석과 비재무 분석을 통합하는 ESG 통합 전략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 외화자산 운용 부문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은 9월 28일자 한국은행 보도 참고자료 한국은행 외화자산의 ESG 운용에 대한 기본 방향 및 향후 계획을 보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 유지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담 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조사 연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모니터링,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등을 전담할 팀을 조직해서 기후변화 관련 정보 및 데이터의 축적, 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탄소 배출 현황 및 감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의 탄소 배출량 저감 목표 설정 및 분야별 실행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22년 말까지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추진하여 추진 실적의 연차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은 기후 관련 국제협의체에 대한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연구 및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NGFS, BCBS, G20, BIS 등의 국제기구에 참여해서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등의 기후 요소를 반영하는 논의 등을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정책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가 한국은행의 책무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하고 국가적 과제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행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이 더욱 대두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 및 사회적 합의가 한층 진전되는 상황에 맞추어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늘의 금요 강좌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